네, 안녕하십니까. 헬로 에브리원. 구텐타. 안사망원경입니다. 여러분보다 큰 망원경입니다. 네. 새로 샀는데 자랑하려고 일부러 여기다 세워놨어요. 뭐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지만 오프라인이 끝나면 이렇게 계속 영상을 올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수업 때 참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 볼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수업 듣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 과학혁명인데요. 과학혁명이란 뭐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주장한 이후에 뉴턴이 이제 운동법칙, 세 가지 운동법칙을 프린키피아로 출판을 한 그 150년 동안의 기간에 그걸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한대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토마스 쿤이었죠. 토마스 쿤인데 이 과학혁명은 신중심의 유실론적 사고에서 인간과 물질 중심의 유물론적인 사고로 인식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목이 잠겼네요.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주제 6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가 뭐냐? 왜 르네상스가 일어나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간단합니다. 이 르네상스는 뜻이 뭐냐? 재생이에요, 재생. 여기서 말하는 재생은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학,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같은 거죠. 그런 것과 철학에 있던 우리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선조들의 지혜, 그거를 다시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중세에서 멈췄던 것들이 다시 재생된다 해서 르네상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르네상스가 왜 일어났냐?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흑사병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났던 공든 탑이 다 무너졌어요. 왜? 흑사병. 교회에서 흑사병,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안 걸립니다. 신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이 나은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수억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률이 뭐 전체 인구의 30%인가 40%인가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게 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을 믿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믿지를 못하겠죠. 왜? 그 꼴이 났는데 계속 믿기만 하라고? 난 싫어,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와중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1000년의 역사를 가졌으면 그 1000년 동안 쌓인 그 나라만의 순수 지식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서로마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유럽으로 넘어온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있었던 학자들이 피난을 오면서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겠죠. 그리고 역시나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연구밖에 없어요. 공부하던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학문의 교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흑사병이고 두 번째는 학문 교류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많이 넘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발전해서 로마와 베네치아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유럽인들은 고대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대요.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걸 진실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이게 옳든 그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뭔가 머리가 버섯처럼 된 것 같죠, 이렇게. 이래서 영상을 아침에 찍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은 얼굴로. 끝.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선생님 머리통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신기합니다. 아우, 돌리는 것도 무거워요, 이거 아주. 오늘 별을 볼까? 뭐 이걸로 봐보면 보이려나요?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뭐 계속 피난오고 뭐 여러 학문이 교류가 되고 하니까 책도 새로운 책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 그때 생각을 한 거지. 아, 아리스토텔레스만이 유일한 자연 철학자가 아니었구나. 아리스토텔레스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의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이 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여러 철학자들 중에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상은 점점 더 떨어져나갔던 거죠. 그쵸? 레어템인 줄 알고 봤는데 똑같은 아이템이 엄청 많은 거야. 이게 레어템이겠어요? 레어템이라고 할지언정 가치가 떨어지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거부를 하고 스스로, 베이컨이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진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인문주의라는 지적 운동으로 나타나면서 문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갔다고 합니다. 그 예시가 이제 뭐 미술이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이제 3대 거장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기하학적 관점, 그리고 신을 그 인간처럼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종교와 관련 없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 꼭 기독교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자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전통적인 학문과 엄격한 교리의 기독교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신 중심주의에서 인간 중심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사고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어떤 인문주의가 있었냐 한번 보자고요. 이 인문주의가 뭐가 있었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플라톤주의고요. 두 번째는 헤르메스주의입니다. 먼저 신플라톤주의를 보면 플라톤 철학을 그 아리스토텔레스 vs 플라톤이었으니까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계산학자들이 가져온 채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뉴 플라토니즘 뭐 이런 식이겠죠. 실제 영어 아니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려진 플라톤 사상을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과학의 공통 언어로서 이 수학을 되살린 것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봐도 마찬가지죠. 언어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수학은 어떻습니까? 1 더하기는 2 이거를 이제 바로 툭툭툭툭 되죠. 일본인한테 가든 미국인한테 가든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한테 가든 이 수학의 기초 개념을 배운 사람들은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라톤이 수학이란 기하학을 중요시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살짝 활용을 한 거죠. 활용을 해서 수학을 조금 더 발전시킨 거예요. 이건 이따 뒤에 또 다시 나올 건데 이것도 나오겠죠. 우주의 신비를 수학으로 풀 수 있다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가 하늘을 60진법으로 나누어서 바라봤던 것처럼 우주를 수학적으로, 즉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천문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주를 대하는 자세가 바뀐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천상계는 완벽한 곳이면서 지상계와 구분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도 우주의 일부고 태양도 우주의 일부고 우주는 연속돼 있고 그리고 완벽한 원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헤르메스주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일종인데 얘는 헬레니즘에 기반을 두었어요. 헬레니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신비로운 거 뭐가 있습니까? 그 점성술 아니면 연금술 이런 것들도 있고 마술도 약간 신비주의적이죠. 마술도 보면은 자기부상 열차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신기했겠죠. 어떻게 기차가 떠 있지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은 물리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점성술이라든지 연금술이라든지 이런 신비로운 신비주의적인 게 지금 보면은 어처구니 없거나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현상이다. 왜? 라고 하면서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신기한 현상이다. 왜? 하고 파고든다든지 여튼 이런 왜라는 물음을 통해서 당연한 현상이나 신기한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지금 기초 지식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의 한 부류로서 신비주의적인 자연관이 부활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 짙으면서 여러 종교의 신비 사상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장했다고 해요. 약간 우리나라의 무당하고 비슷하죠. 신과 교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이런 데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중력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전자기력도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물리에서 말하는 힘은 다 눈에 보이지 않지 않을까. 내가 이 종이를 들고 있다. 종이가 제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힘인가요? 약간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이것도 힘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손가락과 종이는 모두 고체입니다. 고체 사이에는, 고체 겉에는 이제 최외적 전자들이 많이 쌓여있겠죠. 최외적 전자들이. 그럼 이 전자들끼리 만났을 때 원자간 입장으로 보면은, 원자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히면서 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마찰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전자기력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그래서 힘은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때는 없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 있어야만 힘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질이 접촉해야만 힘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여튼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실험 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케플러랑 뉴턴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와 헤르메스주의는 사고의 유연함과 대상에 대한 실천적인 분석력을 갖게 해주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가능성을 믿게 해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관찰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지만 관찰과 경험만 중시하기 때문에 왜라는 설명, 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었던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넓히게 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거죠. 이 사람들 덕분에. 설명을 못하니까. 그걸 연구해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수학적 추론, 실험과 관찰,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5명의 사람 이름이 나와요. 쭉 한번 볼게요. 그냥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혁명을 일궈내기 직전까지 아니면 이 과학혁명 중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던 자잘자잘한 변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살리우스예요. 베살리우스는 직접 시체를 해부하면서 갈레노스의 인체 설명 오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갈레노스는 인체를 직접 해부하지 못했죠. 왜냐? 당시 윤리적으로 인체 해부를 못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구래. 돼지나 원숭이에 그것을 해부했다고 하네요. 그럼으로써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우리 몸이 돼지나 원숭이랑 똑같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류가 많았었는데 베살리우스는 인체 시체를 직접 해부하면서 조직을 다시 다 이렇게 알아내었고 그러면서 스스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실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빈칸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책에서 한번 보세요. 쌤이 이거랑 똑같이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칸 내용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것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지에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설명보다는 책을 먼저 1순위로 보고요. 책에 없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 광학, 기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선 베살리우스만큼 대단한 게 임산부를 해부한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산부를 해부함으로써 자궁과 태아를 최초로 그리는 등 여기 빈칸은 인체 해부입니다. 임산부가 아니라 인체 해부를 통해서 자궁과 태아를 최초로 그리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실험 정신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항해술도 발달했는데 왜 중세 유럽 지난번에 얘기했던 중세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 나왔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는 요만큼 갔다면 이젠 이만큼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달한 건데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갔죠. 콜럼버스 같은 모험가들이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신대륙이라고 하죠. 거기서 직접 보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문물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걸 들고 이제 유럽으로 들고 왔겠죠. 남미의 문명들을 빼앗아가고 미국에 있는 원주민 문명들을 다 뺏어가고 아니 연구를 한다고 가져갈 거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적어도 다시 갖다 놔야 예의 아닌가? 난 모르겠네. 귀찮았겠지? 이런 비윤리적인 건 좀 별로네요. 여튼 새로운 문물을 접한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지식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새로운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졌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구텐베르크는 납활자를 만들어서 활판 인쇄를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 그 직지 신체 요절에서 금속 활자 할 때 나올 때 항상 비교되는 게 독일의 구텐베르크입니다. 그래서 인쇄가 발달했는데 이걸 뭐 했냐? 이 사람 교회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계속 찍어냈어요. 착착착. 그래서 50년 동안 2천만 권 이상 책을 찍어냈다고 합니다. 와우. 엄청나죠. 옛날에 이걸 일일이 써야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부만 딱 성경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급되면서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학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책들도 당연하게 쫙쫙 인쇄가 가능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도 전파시킬 수 있고 후대에도 내려갈 수 있고 지식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확장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자들한테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더 올라간 거죠. 꼭 도서관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책 사면 되니까 집 앞에 서점에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루터입니다. 루터는 뭐 했냐면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의 이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거는 대학교에 이제 뭐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대자보 붙이는 거랑 똑같은 그런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톨릭이 분파되면서 개신교가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엄청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권위가 엄청 낮아졌어요. 그럼 옛날에는 이제 교리에 조금 반대되는 그런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을 항상 제재하고 했었지만 이제는 학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제재할 게 없어지니까 조금 더 전부 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쭉 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근대과학의 특징 다 4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혁명으로 나타나는 근대과학의 특징. 첫 번째는 우주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달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천상계, 지상계 구분했다 했죠. 이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우주 중심은 태양이거나 아니면 태양이 아닌 어디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네요. 과학혁명 이후에. 그래서 우주는 땅 구분 없는 하나의 통일된 계다. 이거 아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4개 다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계로 한정되어 있던 세계관이 우주 전역으로 넓어졌음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을 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주에 대한 태도,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 인간에 관한 지식의 근거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의 뛰어난 학자가 쓴 문헌에서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쵸? 옛날 거, 새로운 걸 뭐 안 한 거예요. 근데 진리는 연구 대상을 직접 관찰하면서 스스로 찾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학혁명 이후에. 이 빈칸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스스로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접 경험하고 아니면 직접 이론을 창조하고 그래서 새로운 현상을 관찰하고 발견하면서 이러한 이론들을 새로 창조해내는 것. 옛날 것만 그냥 계속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제 버리고 물론 이거를 갖고 하는 것도 좋아요. 원고 지신으로서. 근데 그것도 있지만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내는 것. 그것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을 표현하는 수단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쌤이 그 수학을 공통 언어로 했다는 거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하는데 이 수학이나 기하학으로 잘 표현될 수 있다고 신플라톤주의 학자들은 주장했기 때문에 자연을 수학이나 기하학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글로 지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F는 R제곱분의 GMM 이런 식으로 물리학 공식을 딱 대입을 하는 거죠. 도입을 하는 거죠. 도입. 얼마나 간단하고 간편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단순화시키고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단순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과 관련된 학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 집단의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위배되는 게 있으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따로 나와서 모임을 만든 겁니다. 헤르메스주의, 신플라톤주의 이런 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이거를 대학에서 남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면
당연히 윗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끼리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활동하는 약간 공부 동호회 느낌이었죠. 연구 동호회인데 이런 걸 바로 학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아카데미아 데이린체이, 영국에는 왕립학회, 그리고 프랑스에는 과학 아카데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아는 거는 영국의 왕립학회는 뉴턴도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 패러데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스티븐 호킹 이런 분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학문적 의견을 교환하고 실험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여 근대 과학의 입지를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얘기했지만 장하석 아저씨가 약간 그런 거였죠.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페르니쿠스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케플러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